네,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다시 한 번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잔여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빠르게 신청하시려고 한 번만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무려 3차까지 순식간에 전석 매진이 됐었는데 유라시아 원정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신청 기회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윤명철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투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바로 몽골, 바이칼 호수 그리고 알타이를 누비는 알타이 문명 원정대입니다. 이번 투어에도 물론 윤명철 교수님 모든 일정에서 함께하면서 정말 풍부한 강의를 들려주실 예정이고요. 심지어 이번 원정대 그 일정이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차 부담도 아마 훨씬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 그 광활한 대자연을 만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녀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하단에 링크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전화번호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시공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금시공이요. 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음. 금을 시공한다라는 거고, 금수저를 만드는 신압으로 동공부. 금수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시장 같아서는 금수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계속 일일비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경제적 삶의 어떤 튜토리얼 같은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튜토리얼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걸 거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MP 파트너스 이제 박병창 대표님과 함께했고 네, 오늘은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함께 네.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라는 요 세 글자를 빼면 요즘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6월은 그랬고 지금은 변동성이 아니죠. 그럼요. 7월은 그냥 조정이었죠. 네. 6월의 변동성과 음. 지금의 조정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그러면은 확 빠졌다가 또 확 오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게 네. 변동성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조정이죠. 조정이다. 네. 한번 비교해 보면 6월에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는 반등이 나올 때도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야, 밀리면 사면 돼. 서킷 걸린 다음 그 다음날 무조건 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저께 우리가 서킷 봤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5% 빠졌어요. 그럼 오늘이라도 많이 반등하겠지. 저도 오늘 기대했거든요. 오늘 많이 반등하겠지라고. 장 초반에 역시 반등하네 그랬었는데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저도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 수급이 정말 약하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장이 변했다고 느끼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하게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었고 특히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었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적어도 1200포인트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물 마감이 1169였어요. 맞아요. 0.98% 상승. 이게 생각보다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1200포인트의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오히려 나오면서 지수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좀 수급이 더 약하고 제가 봤던 것보다 더 약하고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상반기에도 우리는 무수한 변동성을 봤었어요. 뭐 전쟁도 있었고, 뭐 때때로 정말 사이드카, 서킷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해는 시장은 본 적이 없다라고 오랫동안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얘기할 만큼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었는데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빠졌어? 그러면 줍줍을 하면 반드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며칠은 그 패턴이 좀안 사라졌어요.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완전 네. 사라져 버렸죠. 어, 근데 6월과 7월에 어떤 차이를 본다고 하면 가장 큰 거는 연기금인 것 같아요. 네, 연기금의 리밸런싱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은 지금 보면 상단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받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리밸런싱을 만약에 상승장에서 했으면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대비할 시간도 있고 할 텐데 상승 속도가 너무 급하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자금 소진해 버렸어요. 그럼 원래 여기서 리밸런싱을 했으면 밀리면 연기금이 받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근데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관의 지금 핵심은 사모펀드 아니고 투신도 아니고 지금은 연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거의 핵심이에요. 증권사의 주요 수익 모델,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나오는 기업용, 그러니까 보면 일반 개인 고객이 있고 기업 고객이 있는데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 연기금 수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펀드들은 거의 무너졌어요. 개인들이 ETF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반 펀드보다 액티브 쪽을 본다 그러면 결국 이 연금인데 연금이 받쳐주지 못하면 시장은 쉽지 않죠. ETF가 받쳐준 자금은 절대 되지 않거든요. 신규로 ETF 설정해서 들어온다? 아니잖아요. 지수 밀릴 때 ETF는 오히려 지수에서 아까 종목들을 매도한 힘이 돼버리지 매수한 힘이 못 된다. 그 상황에서 연기금의 리밸런싱은 7월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리밸런싱을 7월부터 이제 재개한다. 6월부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 규모에 대해서 뭐 50조대다, 70조대다 굉장히 얘기가 많았고 연기금 측에서 직접 이거를 매물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진정을 시키긴 했지만 약간의 시장을 짓누르는 어쨌든 리밸런싱을 뭐 조금씩이든 아니든 간에 할 거니까 이게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는 심리 중에 하나로 이제 대표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네네.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거잖아요. 네. 누군가 매수를 해줘서 지금은 강하게 사도 되라는 심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기관이 그렇게 못하고 있죠. 강하게 사줄 수는 그렇죠. 없는 그런 그렇다고 상황. 외국인이 지금 네. 강하게 사줄 거냐라고 본다면 지금 단타하고 있잖아요. 음. 외국인들도 오늘 샀다가 강하게 오르니까 또 팔고. 그러니까 그런 수급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개인은 그러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 지금 7월 7일 기준 112조 원이거든요. 20조 원 넘게 감소했어요. 2, 30조 정도.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매도할 때 개인이 사면 이 예탁금 쭉쭉 줄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매수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옵션 플레이 때문에 좀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당분간 뭐 강한 순매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받쳐줄 힘도 지금은 크지 않다.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수급 얘기로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말이 나오는 김에 이제 얘기를 하면 연기금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 리밸런싱이 사실 일각에서는 좀 더 좀 일찍 사실 제때 유예보다는 됐어야 됐다. 왜냐하면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꼭 주식을 뭐 부양하려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때 리밸런싱이 또 돼야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받쳐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될 때 돈이 이제 들어올 수 들어올 있죠.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리밸런싱 당연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 기관, 연기금, 고래라고 표현하는 이제 거긴 그렇고 개인도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개인도 팔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겨우 좀 사주기 시작했지만 이건 연속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는 상황이니까 네. 누가 이 시장을 사줄까? 그렇죠. 받쳐줄까? 지금 약간 수급에 대한 물음표가 좀 약간 그렇죠. 붕 뜬 것 같아요. 붕 떠 있죠. 이 부분 어때요? 그래서 단기에 저거 반등이 나온다면 외국인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외국인이 네. 사줄 거다? 네. 아, 외국인이 사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단기로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제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는 35일선 우리가 저항선을 작용했더니 35일선까지 갈 수 있냐를 1차적으로 봐야 될 거고 만약에 이걸 뚫는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관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은 수급의 힘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펀더멘탈에 접근해서 가겠지만 지금 반도체나 AI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이 유지가 될 거냐라고 하는 스마트 머니들,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의 물음표가 분명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실적이 지금 좋기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18개월 뒤에도 좋을 거냐를 계속 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 좋은데요? 3분기 실적 좋은데요? 4분기 실적 좋은데요? 내년 실적 좋은데요? 이걸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거는 다시 평가해야 돼. 네. 이제 PR 높여줘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뒤집으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좋게 보고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로 재평가가 되되라고 판단하면서 들어온다면 그럼 전고 좀 돌파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여기서 단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하지 않고 일단 기술적인 아마 반등은 나올 거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이제 35일선이라고 한다면 한 8,100에서 8,200선인데 이 정도 대를 돌파한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제는 클로징 벨에서 우리가 클로징 함께 벨 했는데 있죠. 네. 35일선 그 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80일선을 또 그 다음에 본다고 지금 보고 맞아요. 계시는 거잖아요. 80일선 기가 막히게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번 3월 31일에 지지했던 게 38왜 꼬이지? 80일선이었고 그다음 이번에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지금 80일선을 버텨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버텨준 선에서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세게. 그래서 여기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좀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외국인 개인 순매도 1위가 뭔지 아세요? 개인 순매도 네, 1위? 순매도 1위. 뭐예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럼 순매수 ETF, 순매수 1위는 뭘까요? 그것도 인버스 레버리지. 둘 다 레버리지인데. 네.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밀렸는데 인버스에 베팅을 하고 있고 레버리지는 팔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세가 위에서 적절히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이미 충분히 조정이 나는데 여기서 더 밀릴 거라고 공포심에 빠져서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마지막 그 시세를 보면서 행동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인버스에 지금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인버스에 베팅하면 잘못하면 크게 다쳐요. 또 반대로. 특히나 인버스 레버리지에 베팅하면 여기서 한 번 또 다칩니다. 확신을 가지면 안 되겠네.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에 지나치게 베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홀드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지지해 준 거 보면 그리고 결국은 반등이 나왔거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좀 있다. 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좀 보고 대응을 해도 될 것 같다. 네. 정리해 보면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 힘이 상반기만큼 세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네, 네. 사실이지만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마이너스로 마감하지 않고 그래도 끌어올려준 걸 보면 아직은 힘이 없진 않다. 남아있다라는 네. 결론이시네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제 기억에 좀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라고 업계에서 조금은 이른 시간부터 이제 이르게 좀 미리 말씀을 이제 근데 해주셨잖아요. 미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아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고도 한참 시장이 조금 더 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네. 반도체를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음. 네. 기억나세요? 지금 반도체 빼고 안 좋을 겁니다. 반도체를 사세요. 반도체를 옮겨가세요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코스닥이나 반도체 외의 종목들은 실제 그때 이후로 고점 기록하고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코스닥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코스닥 차트의 고점이 4월 27일입니다. 음. 네. 그리고 잠깐 반등했던 게 이제 5월 27일 우리가 봤던 거 이때 레버리지 ETF 상장했을 때죠. 그러니까 제가 경계했던 것들이 이때는 반도체로 가세요. 5월, 6월에 반도체로 가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코스피도 중형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5월 7일 고점입니다. 코스피의 소형주를 볼까요? 4월 30일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르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정확한 워딩으로 반도체는 빼고 반도체는 보세요. 반도체만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불안합니다. 라고 경계를 했죠. 여기서 뭐
대표님이 너무 일찍 말씀해 주셔서 그런 뜻이 전혀 네네. 아니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그래서 대표님이 그렇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인제 조언을 해 주시면서 하반기 그리고 제 기억에 분명히 "하반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 네. 있다."라는 얘기 분명히 이 시간에 해 주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기가 막히게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쪼끔 이제 힘든 구간을 겪고 있고 지금은 코스피가 뭐 9,300 선까지 갔다가 7,200 선까지 내려와 있는 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은 왜냐면 결론부터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여전히 하방 쪽을 좀 더 열어 놔야 된다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룸이 좀 아래 위로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고 반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뭐 하방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는 않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 어깨를 형성한다. 음. 그러면 지금의 저점, 오늘의 본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네. 81선 지지했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 어깨 반등이 나왔어요. 음. 반등이 나왔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너지면 그때는 심리가 더 급속하게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그때 무너진다고 하면 실제 다른 어떤 이유가 겹쳐질 가능성이 있죠. 어떤 이슈가 겹쳐질 거냐라고 보면 지금 7월 말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 이때 캐펙스 위축에 대한 우려들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맞아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캐펙스 비용이 뭐 30% 40%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캐펙스가 지금 동일한 금액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동일한 금액이 집행되잖아요. 그러면 GPU와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 네, 가격이 올라갔는데 금액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에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2분기 말에 캐펙스가 어떻게 되느냐 30% 40% 늘어난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말에 발표되는 캐펙스가 조금 오히려 위축되는 영향. 만약 메타 네. 같은 기업들이 약간 위축되는 것들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적어도. 네. 그러면 그때가 더 좋아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게 맞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캐펙스가 늘어나요. 그러면 시장은 다시 공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AI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글로벌에서 AI 지금 봤던 것처럼 같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게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분기 말에 발표하면서 우리가 와 좋아라고 했던 그 그림이랑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편한 시각들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시점에서 7월 말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29일에 구글 실적이 있고요. 30일에 메타 실적이고 31일에 아마존 실적이 있으니까 진짜 거기 그 구간에 몰려있죠. 7월 말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완전히 몰려 있는데 맞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들이 캐펙스를 얼마나 늘리냐, 그렇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우리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좀 더 밀릴 수 있죠. 하락 쪽으로 밀릴 수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맞아요. 네, 들어가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제 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때 캐펙스 얘기를 하면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충격받을 겁니다. 왜요?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면 어쨌거나 GPU나 반도체 수요는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급의 불일치는 또 완화가 되겠죠. 그럼 가격이 빠질 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수랑 데이터 센터 그 부지 확보랑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환경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네. MS도 오늘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지연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수급 불일치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이 데이터 센터가 지연이 되면
반도체 확보한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수급 불일치가 해소가 되는 것들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캐펙스가 여기서 30% 40% 증가할 수 있냐 실제로 보면 아마존 이따가 얘기 드리려고 했지만 아마존 지금 290억 달러가 자금 조달했죠. 네, 오늘 보시면 네, 자료 네, 준비한 거 아마존이 잠깐 250억 달러 네. 채권 발행을 했고 620억 달러 수요가 들어왔대요. 음. 근데 지난 3월에 370억 달러를 조달했고 1260억 달러 수요가 있었다. 수요가 지금 달라졌죠. 규모가. 이때는 거의 4배 됐다 그러면 지금은 2배가 좀 넘는 규모. 그러니까 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야 빅테크 채권도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 스페이스X도 공모 자금 조달하자마자 또 채권 발행을 했고 빅테크들이 5월까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금 1,590억 달러. 근데도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금 조달하고 지금 영업현금 부족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30% 40% 지금 이 자리에서 늘릴 수 있는지를 저는 확신은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반도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그냥 우리가 되는 유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증가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지연이라는 이슈가 없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충족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베팅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 AI에 대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만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고 그렇죠. 긍정적인 걸 또 찾으려고 하면 또 수도 없이 그렇죠. 찾을 수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또 긍정적인 걸 제가 반대편에서 말씀해드리면 메타 뭐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 발표했죠. 캐나다에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남는 컴퓨팅 자원 뭐 임대한다며? 근데 또 투자 계속해? 걱정할 게 아니었나 보네. 뭐 이렇게 해석을 맞아요. 만약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블룸버그 보도 보면 빅테크가 2분기에 설비 투자를 YOY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74% 늘린다는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설비 투자를. YOY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요. QOQ로 얼마만큼 늘었는지 봐야죠. 분기별로. QOQ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캐펙스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것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분기가 중요하든 뭐 YOY가 중요하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이런 시절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점 아니야? 너무 과열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물론 반대 반이죠. 50대 50이지만 그래도 AI가 끝나지 않을 거야. 투자는 계속될 거야. 라는 쪽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있다면 요렇게 빠질 때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조금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지금 혹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건가요? 확신을 갖고 베팅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 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보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베팅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리면 싫어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대표님은 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면을 많이 지금 눈에 더 많이 보이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시장을 잘 알지 않은 뭐 초보자분들 그냥 다른 사람의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던 것들을 보면 제가 갖고 왔던 것들이 기존과 다른 것들이 보인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장 크게 자금 조달. 네. 자료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전에 없던 부분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부분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자금 조달이 들어온다는 건 현금 흐름이 부족한 거니까 빅테크들의 현금의 흐름이 부족한 거니까 그렇죠. OCF는 돌고 있는데 영업 현금이 돌고 있는데 원래 돈 잘 버는 회사였는데 투자를 많이 막대했다. 괜찮은데 이 자기 돈으로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을 부족하니까 자금을 땡기고 있잖아요. 그런 시그널들이 1차적으로 이상한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의 마진이 너무 높아졌다. 그렇죠? 이제 86% 총마진 86%까지 가면 여기서 마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큼 가격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냐? 애매하다. 네. 그러면 이익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들이 보일 텐데 이익의 증가율이 둔화될 때 과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PR을 높게 줄 수 있냐라고 봐면 그건 좀 애매하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고점의 징후들이 제가 볼 때 고점의 징후들이 몇 가지가 보이기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조금은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맞아가고 시그널을 있고. 보시면 제가 혼자서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 시장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번 메타 사태 봤잖아요. 애플에서 가격 올린다고 할 때랑 그다음에 메타 사태 딱 봤을 때 주가가 급락 나왔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뭘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지 무서워하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수요 감소가 굉장히 큰 공포니까 그런 이슈가 일말이라도 불거질 수 있다고 한다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 센티가 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도 네. 어제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또 미국, 이란 좀 더 격화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사실 걱정 좀 많이 했었는데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타코까지는 아니지만 전쟁 길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단계적인 공격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누르기는 했는데 요거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까요? 자료 좀 볼까요? 전 타코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9시에 하고 있잖아요. 네. 제 범성공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변수가 아니었으면 좀 더 편하게 내일 강한 상승을 봤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쵸, 어제 오늘 네. 어제 오늘 걸쳐서 네.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네. 변수가 너무 헷갈린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벗어난 걸 봤을 때도 아무리 봐도 타코의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채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끌고 가는 건 미국 내의 정치적인 부담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제의 공포, 어제 이제 반도체 시간에서도 굉장히 밀렸던 맞아요. 그거는 되돌릴 수 있다. 최소한 되돌릴 거고 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봤었어요. 음. 근데 실제로 아침에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긴 했지만 그때 밀릴 때 보면 또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긴 했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현성 총재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얘기가 하나 있었고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총재가 네. 그다음에 이란이 또 뭐 바레인, 카타르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고 그때 네. 뉴스를 봤어요. 그다음에 하나가 네, 초과세수. 이 추가 세수라고 이제 말 바꾸던데 네네. 이 추가 세수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또 반도체가 밀리는 그런 3가지 이슈가 동시에 좀 작용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 비슷한 시간대에 밀렸던 뉴스가 그 정도여서 그게 갑자기 시장을 좀 밀어냈고 투심이 안 좋으니까 뉴스가 뭔지도 몰라요. 일단은 그냥 쭉 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전자가 마이너스까지 간다고? 라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밀려서 당황하긴 했는데 그만큼 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이 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딱 반등 나오면 쇼크버 나오면서 튈 땐 또 굉장히 세게 한 번 튈 것 같아요. 한두 번. 그럼 그때는 추세가 반전되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저의 말을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아. 있어요.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떠냐. 여기서 만약에 7,000에서 7,200에서 8,000, 8,100 간다 그러면 10%, 15%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는 많이 미련을 두지 말고 비중을 줄여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반등에서 확신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진짜 어필하면서 파세요. 뭐 발집과다는 자꾸 뭐 파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못 보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다 그런다면 네. 그건 제가 네, 실수할 수도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양한 의견을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관건은 장기채급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크로 상황을 여러 개를 좀 전해 주셨는데 10년물이 미국 10년물이 뭐 4.5 넘기도 했었고, 넘죠. 그렇죠. 네. 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유가는 $70, WTI도 그렇고 브렌트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시장이 걱정할 네. 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이런 네. 거예요.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61,000달러로 내려갔던 게 62,000 중반까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유동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비트코인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잠깐 밀렸다가 다시 반등한 것들을 보면 지금 매크로 시장을 걱정하는 건 아니다. WTI가 75달러까지 갔다가 73달러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미국채 10년물, 30년물이 10년물이 4.6% 쳤어요. 순간. 30년물도 5.6%, 5.06%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하락. 미국 지수 선물도 반등했고 금운동 원자재 가격 반등했고 달러 인덱스는 내려왔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타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 미국과 이러한 전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다라고 글로벌 자금들이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 건 지금 이건 핑계였던 거고 심리가 무너졌던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반도체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못 갔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 실적을 내고도 지금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세수 특별법 요것도 아까 영향을 줬다고 네, 보고 영향을 있는데 줬다라고 봐주셨잖아요. 요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영향을 준 건지 안 준 건지는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일부 해석을 할 때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심리에 영향을 줬겠구나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영향이 크다라고 보진 않는데 네. 국가재정법 90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과 세수가 생기면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세수보다 더 많은 세수가 생겨서 예산 여유가 생기면 지방 교부금을 정산하고 공적 자금 상환하고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죠? 초과 세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초과 세수가 나왔던 적은 처음이고 이 초과 세수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뭘 하고 싶냐? 호남 반도체 팹 같은 거 투자하고 반도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투자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공적 자금 상환, 채무 상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래서 미래 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미래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 자금은 초과 세수가 아니고 추가 세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추가 세수라고 명명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국채 상환 등에만 묶이지 않고 미래 투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면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한 거죠. 이거는 야 반도체 좋은 건데 왜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가 재정의 원칙 같은 것들이 약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볼 거냐? 야, 너 재정 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돈으로 채무도 갖고 이러면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도 더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이 모르겠다 일단 팔고 나갈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나? 라는 추정이 있나? 이건 개인적인 그냥 추정일 뿐인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정말 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렇죠. 네. 요 추가 세수에 대한 얘기는 네,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좀 빠르게 가볼게요. 모건 스탠리 빅테크 AI 채권 발행량 우려. 아마존 아까 요거는 짚어주셨는데 네. 근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만약에 추후에 예상을 한다면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전략상 그리고 이거를 발행을 해서 거의 전액 AI 인프라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 뭐 이런 쪽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아라는 쪽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2028년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스마트버니들이 보는 것도 2027년까지가 아니에요. 2028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흔들리는 것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2028년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 우려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캐펙스가 늘어나야 돼요. 그럼 이 채권 발행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하려면 이 채권 발행 규모가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왜? 지금도 OCF 영업 현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달을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캐펙스가 더 증가할 거잖아요. 증가하지 않고 멈추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올라갈 거야. 근데 심지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올해 대비해서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제가 30% 정도 캐펙스 적어도 업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년에 20% 30% 만약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에 캐펙스는 여기서 또 20% 30% 업된 가격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캐펙스 그 기가와트 기준으로 캐펙스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아마존이나 빅테크의 가격과 투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캐펙스가 더 늘어나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채권 발행은
미래를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채권 발행을 사실 근데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알파벳도 하고 있고. 네. 알파벳도 했고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좀 해석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기에서 투자하고 실적이 좋아질 거야. 실적을 바라보고 실적이 증가하는 걸 기대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2분기까지 이어졌던 거였고 지금부터는 마진율이 너무 높다는 걸 확인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들을 빅테크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인지한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그 실적 나오고도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뒤에 18개월 우리 뒤에 진짜 되는 거야라는 것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 좋다. 내년 실적 기반으로 우리가 실적 좋으니까 땡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네. 선택을 한다. 면밀하게 좀 더 보고 진짜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다음 장은 조금 빨리 넘어갈까요? 근데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 사실 뭐 새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은 아니죠. 네. 네. 모든 방향성이 금리 인상 쪽을 가리킨다고 일찍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금통위가 얼마 안 남았죠. 네, 금통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단 말이죠. 그럼 7월은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에도 약간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네요. 한국은행 금통위 그러니까요. 다음 주. 네. 네. 알겠습니다. 요 마지막 거를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단일 종목 ETF 그 5월 27일 상장 이후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나 뭐 모든 것들이 좀 꼬였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요 얘기 좀 마무리해 볼까요? ETF가 실제로 영향을 준 거면 사실이죠. 네. 5월 27일 정말 상장하고 나서 코스닥이 붕괴됐으니까 이걸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금 쏠림으로 변동성도 굉장히 심화됐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의 리밸런싱 뭐 이연 그리고 연기금의 리밸런싱 이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랑 더불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온 게 맞는데 지금 금감원 금융이 거래소가 이 단일 종목 ETF의 상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상패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좀 보완하겠다. 보완하겠다. 네. 근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레버리지 TF도 이게 왜 나왔냐? 환율 때문에 나왔잖아요. 네. 환율에서 원화 약세를 막아보겠다. 우리 원화 유치를 막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이익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으니까 이게 안 좋다 그러면 보완해야죠. 보완하지 네.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이게 안 좋으니까 단순히 이걸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하면 다른 형태의 부가적인 어떤 모순들이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천천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의견들과 그렇죠.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모두가 거의 한 목소리로 이게 시장을 변동성을 더 키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서 뭔가 대책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볼게요. 오늘 계속해서 대표님 화이팅 하시고 네. 시장에 대한 뷰 공지 계속 하나 내주시기. 해드릴까요? 공지. 네? 공지 하나 드릴까요? 공지 네. 좋아요. 네. 아침 방송에 제가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나오셨던데? 오늘은 나왔죠. 네. 오늘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3프로 구독 서비스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장중에 얘기를 좀 더 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네.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서비스 많이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호진 대표님 구독 서비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금시국의 장호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